이 천한 놈이 감히 내 아내에게 손을 대? 내 놈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원이라. 웃기고 있군. 기생보다 못한 짓을 하면서 감히 의원이라 불릴 자격이 있단 말이냐? 대감 어른, 오해십니다. 저는 부인께서 아프시다고 하여 치료를. 닥쳐라. 이놈 내 놈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양반의 여인을 넘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오늘 내 놈을 죽여 이 손으로 한양 거리의 더러운 소문을 깨끗이 씻어주겠다. 제발 부인께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직접 떠들지 않아도 소문은 이미 다 퍼졌다. 의원이라는 달을 쓰고 부녀자들을 유혹해왔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단 말이다. 어디 감히 이 집에서 살아나갈 생각을 해? 한양 어느 작은 약방,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그녀가 나타났다. 3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떠났지만 오늘 그녀는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다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 이번에도 놓아야 할까? 아니면 이번만큼은 그녀를 지켜야 할까? 나는 치유라고 한다. 경상도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의원으로 살고 있다. 사실 내 인생은 그저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다.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태어나서 일하고 늙어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죽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늘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태어난 집안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목수였고 어머니는 온순한 성격의 부지런한 분이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병치레가 많으셨다.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몸이 아프셨고 바람이 세게 불기라도 하면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 어려서부터 나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를 낫게 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의원을 찾아갔다. 그분은 처음에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의원이 되려면 고된 길을 가야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의원 앞에 가서 기다렸다. 그러기를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자 마침내 스승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외술을 배우는 길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약초 이름과 효능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산속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의 특징을 익히고 어떤 것이 독이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몸의 경락 과혈자리에 대해 공부했다. 손끝으로 맥을 짚고 침을 놓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다. 사람의 몸을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일인지 점점 실감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의원이 되었다. 내가 치료한 환자들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나를 믿고 의지하기 시작했다. 치유의원은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말이 돌면서 대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다. 허리가 아픈 일꾼, 과로로 쓰러진 농부, 입맛을 잃은 사대부, 부인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나는 그저 의원으로서 환자들을 치료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점점 나를 신비한 존재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사내가 나를 찾아왔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꽤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의원님,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얼굴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따라갔다.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기와집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한 여인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숨소리가 거칠고 몸은 뜨거웠다. 나는 맥을 짚어보았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여인의 몸은 뜨거운데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게다가 맥이 불규칙했다.
분명 병이긴 했지만 평범한 병이 아니었다. 나는 여러 약재를 사용해 그녀의 열을 내리고 맥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마치 그녀의 몸이 병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의해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깊은 밤이 되자 그녀의 몸에서 갑자기 한기가 퍼져 나왔다. 마치 방 안전체가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여인은 갑자기 눈을 떴다. 의원님. 그녀가 나를 바라보고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기이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다. 이 여인은 병이 아니라 무언가에 씌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치료해야 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약과 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배운 의술을 총동원해 그녀를 살리려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그날 이후 나의 의원에는 더욱 이상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병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 병든 사람들. 나는 그들을 치료하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어쩌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 언제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저 젊은 의원이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더라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의원,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여자들의 마음도 고친다더라. 돈 많은 사대부 부인들이 왜 그렇게 그 의원을 찾겠어?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말들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히 말도 많아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누군가 내 뒤에서 수군거렸다. 집에서 진맥을 보는데도 어딘가에서 조용한 비웃음이 들렸다. 심지어 나와 친한 한 마을 어른은 나를 따로 불러 조용히 충고까지 했다. 지유야, 괜한 오해살이를 만들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이 심상치 않다. 특히 양반과 부인들이 너를 너무 자주 찾는다는 말이 도는데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해. 전 그저 의원일 뿐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제 일인데요.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람들은 내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환자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마을 유지인 김대감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 나를 찾았다. 김대감은 마을에서 꽤 힘이 있는 양반이었고 그의 부인은 몇 달 전부터 내게 진맥을 받아왔다. 항상 피곤해 보였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앓는 소리를 내곤 했다. 집에 도착하니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문 사이로 해가 이엇이엇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요즘은 좀 어떠십니까?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의원님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아니라면요. 그럼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진맥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부인, 약을 잘 챙겨 드시고 편히 쉬십시오. 며칠 후 다시 들르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부터 누군가 내 의원 앞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
내가 치료한 환자들 중 몇몇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다. 김대감이 직접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의원, 요즘 우리 집 부인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군. 부인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그 건강을 돌보는 것이 과연 의원만의 일인가?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나는 억울했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설명이라는 것이 통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대감 어른, 저는 의원으로서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조심하도록 해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닐 테니.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한 가지 깨달았다. 이제 나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의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 무렵이었다.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마산대께서 의원님을 찾고 계십니다. 마산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마산댁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여인이었고 부유한 집안으로 시집간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에 대한 평판은 단순한 미모뿐만이 아니었다. 마산댁 말입니까? 다른 의원들이 이미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도 부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원래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으면 의원으로서 치료하는 것이 마땅했다. 하지만 마산댁과 관련된 소문들이 떠올랐다. 마산댁은 까다로운 분이라던데 괜히 갔다가 애먹는 거 아니야? 그분이 한번 마음에 들면 끝까지 믿지만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내칠걸.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보죠. 마산댁의 저택은 마을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마당이 높고 기와집이 층층이 이어진 모습은 확실히 이곳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대문을 통과하자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집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인은 나를 안채로 안내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은은한 향이 감도는 방 안에는 두꺼운 요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마산댁이었다. 그녀는 얇은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이 가지런히 빗어져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고왔다.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미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허리를 살짝 부여잡은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오셨군요, 의원. 부인. 허리 통증이 심하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몇 달째 이러네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 의원들이 다녀갔지만 나아지지 않더군요.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맥을 짚었다. 그리고 허리 상태를 살폈다. 척추 주변 근육이 심하게 뭉쳐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침을 놓고 뜸을 뜨며 약을 함께 쓰면 차차 나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인께서 너무 오랜 시간 한 자세로만 계셨다는 겁니다. 몸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라고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의원. 나는 항상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나는 침착하게 맥을 짚고 허리 상태를 살폈다. 손끝으로 근육의 긴장을 느끼며 지압을 해보니 통증이 심한 부분이 확실히 드러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손을 댈 때마다 마산댁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치유야, 내 손은 참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다. 마치 일부러 속삭이듯 의미를 담은 듯한 어조였다.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곧 다시 태연하게 대답했다. 혀를 눌러주면 몸이 긴장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심지어는 치료 중에 엉뚱한 말이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냥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산댁의 표정은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다면 좀 더 일찍 널 불렀어야 했나 봐. 부인께서 불러주셨으니 다행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나는 재빨리 침을 놓고 뜸을 뜨며 허리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상했다. 분위기가 너무 조용했다. 보통 이런 집안이라면 타인들이 오가거나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 방 안은 마치 외부와 단절된 것처럼 고요했다. 심지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한 건 마산댁의 반응이었다. 내가 침을 놓을 때마다 그녀는 살짝 몸을 떨었고 숨을 내쉬는 소리가 점점 길어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혹시 침이 아프십니까? 아니, 전혀. 오히려 너무 좋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내 손목을 스쳤다. 치유야, 내가 이렇게 세심하게 치료해주니 이젠 다른 의원들은 필요 없겠구나. 나는 애써 웃으며 거리를 두었다. 제 일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부디 편히 계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재미있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참 단단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바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마산댁도 표정이 굳어졌고 나도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마산댁의 남편 윤대감이 돌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굳어 있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기색이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내 손에 닿아있던 마산댁의 허리를 향하고 있었다. 너, 내가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간에 깔린 분노는 선명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감 어른, 오해이십니다. 부인께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셔서 치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해? 내 손이 왜 거기 있었지? 한밤중에 문을 닫아놓고 둘이서만. 나는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는 단순한 치료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윤 대감의 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의원입니다. 부인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부디 침착하십시오. 침착?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놈이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내에게 손을 대놓고? 그는 방 한쪽에 걸려있던 대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 순간 감이 왔다.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 여보, 제발. 의원님은 그냥 치료를 해주신 것 뿐이에요. 닥쳐라. 내가 감히 이러고도 변명할 생각인가?
마산댁이 다급하게 나섰지만 윤 대감은 이미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나를 돌아보았다. 내 놈을 가만히 둘 수 없지. 그가 몽둥이를 들고 나를 향해 휘둘렀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방 안은 좁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다. 결국 두 번째 내려치는 몽둥이의 등을 맞고 쿵 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등에 강렬한 통증이 퍼졌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윤 대감은 다시 한번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내 집에서 죽어도 할 말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문 쪽으로 뛰었다. 나는 힘을 다해 마산댁의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가로질러 마당으로 달려갔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나를 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잡아라. 저 놈을 당장 잡아. 윤 대감의 고함이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살기 위해 달렸다. 뒷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어두운 골목을 향해 몸을 던졌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와 한참을 달렸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빴다. 얼마나 달렸을까? 한참 후에야 나는 마을의 뒷길에서 멈춰 섰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등은 아직도 저려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들이었다.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알게 될 것이다. 윤 대감이 어떻게 소문을 퍼뜨릴지 뻔했다. 의원이 마산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 한밤중에 남의 집에 숨어 있었다. 그럴 줄 알았다. 젊은 의원이 이상하게 양반 부인들한테 인기 많더니 나는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굽혔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내가 마산댁을 유혹했다는 말부터 의원이라는 직업을 핑계 삼아 부녀자들에게 접근했다는 말까지 하루아침에 나는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어 있었다. 그럴 줄 알았어. 젊은 의원이 양반집 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야. 마을 사람들 다 속은 거라고. 마산댁이야 원래 소문이 많던 사람이지만 의원까지 저런 짓을 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평소에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렸다. 내가 다가가면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나를 멀리했다. 그중 가장 괴로웠던 건 나의 스승님이셨다. 나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셨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셨다. 그분조차도 나를 불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치이야,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느냐? 스승님, 전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께서 아프시다 하여 치료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의원이란 사람은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인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내가 너에게 늘 경계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다. 하지만 전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내 명예가 돌아오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저 소문이 진실이 되는 거다. 스승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실망감이 너무도 깊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나는 마을에서 의원으로서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나에게 병을 치료받기를 거려했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날도 마을 뒷길을 조용히 걸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까? 다른 마을로 떠나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떠난다고 해서 이 오명을 씻을 수 있을까? 그때였다. 혹시 치유 의원이십니까? 나는 돌아보았다.
말끔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김진사의 집에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대감께서 의원님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김진사. 이 지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고을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으며 학식도 높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양반이었다. 어떤 일 때문입니까? 대감님의 따님이 병을 앓고 계십니다. 많은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한 번만 와주신다면. 나는 망설였다. 김진사라면, 그의 신뢰를 얻는다면 어쩌면 내 병해를 회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대감님께서는 이미 의원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나는 김진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는 몰랐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진사의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걸음을 잠시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대문은 웅장했고 그 위로 걸린 현판에는 김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요한 저택 안에서는 가끔 하인들의 발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는 완전히 끝난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다. 나는 나를 안내하던 하인을 따라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안채로 들어가자 분위기는 한층 더 무거웠다. 고급스러운 병품과 정갈한 다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차가웠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하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다. 김진사의 외동딸 진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어딘가 가라앉아 있는 눈.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지만 닿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 진주 아가씨의 병이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맥은 약했고 차가웠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서거나 걷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 나는 진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의 병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의원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니요? 대부분의 의원들은 제 다리를 보고 이건 운명이다 원래부터 약했다고만 말해서요. 하지만 의원님은 제 마음까지 본다고 하네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병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나는 그제야 이 집안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차가운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곳은 화려하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갇혀있는 공간이었다. 마치 금으로 만든 세당처럼. 그렇게 나는 진주의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치료를 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진주의 치료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치료였지만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의원님은 왜 의원이 되셨나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서 이 길을 계속 가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 대단한 일이네요. 저도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가씨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택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몸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진주의 다리에 침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치이요. 만약 내가 양반집 교수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까요? 나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나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처음에는 환자였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의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결국 손을 천천히 거두며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와 저는 신분이 다릅니다. 저는 의원일 뿐이고 아가씨는 양반가의 따님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조차 신뢰를 잃은 사람입니다. 아가씨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는군요. 진주는 내 손을 다시 붙잡았다.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 도망치려 하죠? 나는 그녀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부디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방을 나섰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진주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도, 그리고 그 애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창을 흔들었고 빗물이 처마 끝에서 쏟아졌다. 나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요 며칠 진주의 치료가 효과를 보이면서 그녀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다. 이게 오래 갈 리가 없어. 진주는 양반가의 교수였고 나는 단지 한낱 의원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아무리 마음이 끌린다고 해도 결국 그 선을 넘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이었다. 황! 갑자기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순간적으로 숨이 멎었다. 김진사의 부인,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 부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비단 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네 이놈, 감히 내 딸을 유혹하려 했느냐. 나는 재빨리 무릎을 꿇었다. 부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아가씨의 치료를. 치료라면서 내 놈이 감히 내 딸의 손을 잡고 밤마다 그렇게 속삭였단 말냐? 부인, 오해이십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닥쳐라. 너 같은 미천한 놈이 감히 우리 집안을 더럽히려 하다니. 부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미 깨달았다.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내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진주 아가씨는 어디 계십니까? 그 아이는 방에 가뒀다. 내 놈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나는 숨을 삼켰다. 부인, 제발 한 번만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냐? 내 놈은 이미 끝났다. 내 남편께서 곧 너를 처벌하실 것이다. 그 순간 하인들이 다가와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끌려갔다. 나는 김진사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쏟아지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김진사는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을 당장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더러운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다. 대감 어른, 저는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내 놈과 내 딸이 엮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내가 너를 살려주는 대신 당장 이곳을 떠나라. 다시는 한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땐 내 목숨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한양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나는 떠돌이 의원이 되었다.
산을 넘고 마을을 지나며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다. 처음에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억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는 진주를 지킬 힘이 없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나는 어느새 이름을 알리는 의원이 되어 있었다. 지방에서조차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람들은 이제 나를 믿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진주 아가씨가 시집을 갔다. 그녀는 양반가의 젊은 문관에게 시집 갔다고 했다. 나는 웃었다. 원래 그래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 나는 결국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 내가 떠났던 그 마을로. 그리고 나를 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았다. 치유유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치유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의원이라 불리진 않았지만 작은 약방을 열고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왔지만 더 이상 큰 꿈을 꾸진 않았다. 이제는 남의 삶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였다. 마당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흩날렸다. 나는 약재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약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멈춰버렸다. 진주.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어딘가 더 성숙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치유, 잘 지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난 결국 떠나버렸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떠났다니. 난 이혼했어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믿기지 않았다. 한양에서 양반 여인이 이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인, 나와는 상관없는 삶.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었고 그렇게 떠났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이제 어쩔 생각입니까? 그녀는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치유야, 이번에는 내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손을 잡으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번에도 날 보내버릴 건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손을 잡으면 다시 위험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를 보내버린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이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놓지 않겠습니다. 과거가 우리를 가로막았고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이번만큼은 나는 그녀를 놓지 않기로 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다.